낡은 셔터가 힘겹게 제 몸을 밀어올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공기 중에 부유하듯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았죠. 서울의 변두리,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에 자리한 희망 세탁소의 아침은 그렇게 60년째 똑같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78배 박순자 할머니는 허리를 두드리며 셔터 고리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까지 손이 잘 닿지 않아 작은 발판을 딛고 올라서야만 했어요.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일찍 그리고 조금 더 삐걱거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세탁소 안은 온갖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 냄새, 드라이클리닝 용제의 시큼한 화학 약품 냄새, 그리고 수십 년간 묵은 먼지와 낡은 옷가지들이 품고 있는 세월의 냄새까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공기는 순자에게 집의 냄새이자 그녀 인생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이곳은 남편과 함께 일군 삶의 터전이었지만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저 텅 빈 공간일 뿐이었죠. 순자는 익숙하게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가장 먼저 낡은 라디오의 전원을 켰습니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새벽 라디오 방송만이 이 넓은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컨베이어 벨트에 걸린 옷들을 하나하나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갓 다림질을 마쳐 빳빳한 와이셔츠, 주름 하나 없이 펴진 정장 바지, 화사한 색상의 봄 원피스. 모두 주인이 다른 옷들이었지만 순자의 손길 아래 말끔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 옷들은 곧 각자의 주인에게 돌아가 누군가의 출근길을, 누군가의 주말 나들이를 함께하겠지요. 순자는 그저 묵묵히 옷들을 매만졌습니다. 이따금 라디오 진행자의 농담에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것이 그녀가 보여주는 유일한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전 내내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인 순자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작은 간이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데워 찬밥을 말아먹는 것이 식사의 전부였죠. 텔레비전도 없는 세탁소에서 그녀의 유일한 밥 친구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 풍경이었습니다. 택배 트럭이 바쁘게 오가고 어린아이들이 제잘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오고 가끔은 동네 사람들이 세탁소 안을 들여다보며 눈인사를 건네고 가는 그런 아주 평범한 풍경. 순자는 국물에 만밥을 말없이 떠넘기며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전화가 그들이 보내오는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순자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는 법을 오래전에 터득했습니다. 외로움도 자꾸 들여다보면 병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긴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니 시장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창거리도 사야 했고 무엇보다 닷새에 한 번 열리는 5일장은 잠시나마 사람 사는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세탁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활기의 도가니였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의 걸걸한 목소리, 과일을 고르는 주부들의 흥정소리, 고소한 기름에 지글거리는 빈대떡 냄새가 뒤섞여 순자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끼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두부 한 모를 사고 저녁에 졸여 먹을 고등어 한 손을 샀어요. 장바구니가 제법 묵직해졌지만 마음은 어쩐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한 바퀴 거의 다 돌아 나올 무렵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눈에 밟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목에 놓인 낡고 녹슨 철창. 그리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체.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꼬질꼬질한 몰골의 강아지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믹스견인 듯 어떤 품종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죠.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더러운 털 사이로 보이는 목에 조악하게 묶인 낡은 색동 천 조각이었습니다. 강아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얘 좀 데려가요. 싸게 줄게. 지나가던 순자를 본 상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개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처치 곤란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의 얼굴이었죠. 얼마인데요?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딱히 개를 키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짐을 또 늘리나 싶었고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형편이었으니까요. 에이, 할머니한테는 그냥 10,000원만 받을게. 10,000원만 줘요. 상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10,000원. 강아지의 생명값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하찮고 무심한 액수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작은 것을 데려오면 당장 밥도 챙겨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야 할 테고 온갖 귀찮은 일이 늘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철창 속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강아지의 까만 눈동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순자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망울이 마치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어쩌면 그건 그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상인은 돈을 받자마자 철창 문을 열고 강아지를 불쑥 꺼내 순자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강아지가 파드득 떨었지만 이내 순자의 품 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따뜻하고 작고 가냘프게 떨리는 생명의 온기가 수십 년간 굳어있던 순자의 팔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복 많이 들어오라고, 이름은 복돌이라고 해야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품에 안긴 강아지에게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복돌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순자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세탁소로 돌아온 순자는 복돌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복돌이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순자의 발치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순자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주고 밥그릇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찬밥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복돌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은 굶은 모양이었어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순자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세탁소에 자신 외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세탁소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온 기념으로, 그리고 어쩐지 새로운 마음으로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한참 청소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돌이가 낡은 선반 밑 가장 어둡고 깊숙한 구석을 보며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복돌이는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고 앞발로 바닥을 긁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놈아. 거기에 쥐라도 있냐?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복돌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다시 그 자리로 달려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결국 허리를 숙여 선반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손댄 적 없는 곳이라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별것도 없구먼.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을 빼려는데 복돌이가 더 애타게 짖으며 순자의 손등을 코로 툭 쳤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요. 거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필사적인 몸짓이었죠. 이상한 기분이 든 순자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선반 가장 깊숙한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손가락 끝에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먼지를 툭툭 털어낸 순간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것은 빛바랜 은색 단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단추가 아니었습니다. 십수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평생 아끼며 입던 낡은 겨울 코트의 단추였습니다. 어느 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해 속상해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은 그 코트를 무척이나 아꼈고 순자는 결국 비슷한 단추를 구해다 달아주었지만 남편은 늘 그 짝짝이 단추를 보며 아쉬워했었죠. 그렇게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쥐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기에? 수십 년간 청소를 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 작은 단추를 오늘 처음 집에 온 복돌이가 어떻게 찾아냈을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하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손바닥 위 단추에서 남편의 채취가 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낡은 단추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순자의 다리에 제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순자의 슬픔을 위로하듯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희망 세탁소의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그 기이하고도 슬픈 오후의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강아지 한 마리가 가져온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은색 단추를 발견한 다음 날 희망 세탁소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미는 뜨거운 증기를 뿜어냈고 낡은 컨베이어는 삐걱거리며 돌아갔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순자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틈만 나면 자신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작은 복돌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순자는 낡은 수건을 여러 겹 깔아 복돌이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복돌이는 밤새 한 번도 칭얼거리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가 제 자리였던 것처럼 곤히 잠이 들었죠. 그 작은 숨소리가 적막한 세탁소의 밤을 채워주는 것이 순자는 싫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순자는 복돌이의 목에 묶여있던 낡은 색동 1,000조각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꼬질꼬질하고 흙먼지로 뒤덮여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미지근한 물에 조용히 1,000조각을 담그고 비누를 묻혀 부드럽게 손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때가 낀 구정물이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천보년의 빛깔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고운 색실로 짜인 무늬. 순자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그녀가 똑똑히 기억하는 무늬였습니다. 40년 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시린 겨울에 그녀가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했던 바로 그 색동 천이었습니다.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빛을 본 첫 아이. 인큐베이터도 없던 시절 아이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위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 따뜻하라고 밤새 베넷 저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색동 천으로요.
하지만 그의 겨울, 연탄 아궁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집의 일부를 태웠고 그녀는 아이의 베넷저고리마저 그 잿더미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그녀를 위로하며 아기는 좋은 곳으로 갔으니 이제 그만 있자고 다독였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천조각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시장에서 10,000원에 데려온 강아지의 목에 묶여 있었을까요? 순자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남편의 단추도 그리고 오늘 눈앞에 나타난 이색동 천도 모두 잊으려 했던 과거의 편린들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그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라 그녀가 굳게 닫아버린 기억의 문을 열기 위해 찾아온 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젖은 색동 천을 손에 꼭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돌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매일같이 서서 다림질을 하는 낡은 다리 밑판이 놓인 자리를 맴돌았어요. 그저 맴도는 것이 아니라 다리 밑판 아래의 낡은 마룻바닥 한쪽을 계속해서 앞발로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단추를 찾아냈을 때와 똑같은 무언가 있다는 확신에 찬 몸짓이었습니다. 복돌아, 이리 오너라. 거긴 아무것도 없어. 순자는 애써 복돌이를 불렀지만 복돌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바닥을 긁으며 순자를 돌아보고는 낑낑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이끌린 순자는 결국 다리 밑판을 옆으로 치우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수십 년간 다리 밑판에 가려져 있던 마룻바닥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유독 복돌이가 긁어대던 부분의 나뭇결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낡은 자를 가져와 그 틈새에 넣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마룻판 한 조각이 들려 올라갔고 그 아래로 네모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이 자리에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이곳에 이런 비밀 공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어요. 뚜껑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갈색 표지의 통장 하나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박철수라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통장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녀 몰래 아주 오래전부터 따로 관리해온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첫 거래 날짜는 40년 전 아이를 잃고 불이 났던 바로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그 후로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은 제법 큰 액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통장 밑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필체였지만 내용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내 소중한 보물을 위해. 여보, 미안하오. 편지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 소중한 보물. 순자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물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일까? 설마. 순자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자신밖에 모르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장과 편지는 그녀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 뒤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함께 서운함, 그리고 작은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세탁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섰습니다. 순자는 화들짝 놀라 통장과 편지를 재빨리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선 사람은 세탁물을 맡기러 온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잘 다려진 비싼 양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풍기는 중년의 남자였죠. 그는 세탁소 안을 마치 무언가를 찾는 스캐너처럼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자가 경계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순자의 시선을 피하며 마른 침을 삼키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서 길 잃은 개 한 마리 못 보셨는지요? 남자의 말에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개를 잃어버리셨나 봐요. 네, 아주 소중한 개라서요. 믹스견인데 누런 털에 그리고 목에 낡은 색동 헝겊 조각이 묶여 있습니다. 남자는 복돌이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순자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복돌이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발로 복돌이를 감싸 안으며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글쎄요, 그런 개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동네에 워낙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야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거짓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에는 개를 잃어버린 주인의 애틋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자의 탐욕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순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의심 가득한 시선에 순자는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한참 동안 순자를 노려보던 남자는 이내 무언가 포기한 듯 알겠습니다. 혹시 보게 되면 꼭 좀 연락 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는 돌아섰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에도 순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 감춘 남편의 비밀 통장과 발치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복돌이,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꿰뚫어 볼 듯 노려보던 남자의 서늘한 눈빛, 평화롭기만 하던 희망 세탁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폭풍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의문의 남자가 다녀간 후 세탁소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자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창밖을 연신 내다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복돌이는 그런 순자의 마음을 아는지 얌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평소보다 더 자주 그녀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순자는 오동나무 상자에서 꺼낸 통장과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소중한 보물. 보면 볼수록 알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인이 그리고 자식이 있었던 걸까? 40년 전에 그 화재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순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앨범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면 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에 자신과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첫 세탁소를 개업하고 기뻐하는 모습,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환하게 웃는 모습. 사진 속의 남편은 언제나처럼 선하고 우직한 얼굴이었습니다. 앨범을 거의 다 넘겨갈 무렵 순자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기억이 없는 앨범 가장 마지막 장에 꽂힌 낯선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황량한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생전 처음 보는 남자와 나란히 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비장해 보였고 옆에 남자는 깊은 슬픔에 잠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순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그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 그것은 틀림없는 색동천이었습니다. 복돌이의 목에 묶여있던, 그리고 그녀가 40년 전 아기를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무늬. 순자는 사진을 꺼내 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땡땡 보육원 앞에서 길수와 함께. 길수. 남편에게 그런 이름의 친구가 있었던가. 순자는 전혀 기억에 없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란 말인가? 왜 남편은 이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고 앨범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남편의 비밀 통장, 정체불명의 강아지, 그리고 40년 전의 사진 한 장.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를 만들어내며 그녀를 압박해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탁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것은 어제의 그 남자 최종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서 억지로 꾸며냈던 미소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카운터 위로 두툼한 돈 봉투를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죠. 이 정도면 웬만한 게 값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좋게 말할 때 그게 내놓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돈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돈이 많으신 양반 같은데 시장에 가서 얼마든지 더 좋은 개를 사시구려. 이 아이는 내 새끼요. 돈 받고 팔 생각 없소.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최종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알아보니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혼자 이 낡은 가게 지키고 계시기 외롭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세상 험한 일이라는 게 다 사람 없을 때 생기는 법이거든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평생을 다림질로 다져진 작지만 단단한 몸이었습니다. 내 집에 내가 있겠다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나? 그리고 이 집은 내 인생이야. 젊은 양반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네. 어서 돌아가시게.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밖에 세워둔 순찰차에서 내린 젊은 경찰관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오늘은 무슨 일 없으시죠? 젊은 순경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최종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은근한 경계심을 드러냈죠. 최종식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빌어먹을 하고 작게 욕설을 내뱉더니 순자를 한번 쏘아보고는 거칠게 몸을 돌려 세탁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남자 누구예요? 젊은 김순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여. 자꾸 와서 개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네. 개가 있다면 할머니 개지 왜 내놓으라 말아 합니까?
다음에도 와서 위협하면 곧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김순경은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꺼내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함에는 경장 김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순자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마워. 김순경이 돌아간 후 순자는 명함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앨범에서 꺼내두었던 낡은 흑백 사진을 함께 손에 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불안에 떨며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수께끼를 그리고 복돌이가 자신에게 온 이유를 스스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작은 명함과 낡은 사진 한 장이 그녀에게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줄 유일한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심을 굳힌 순자는 다음 날 아침 가장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과 김순경의 명함을 꼭 쥔 채였죠. 세탁소 문을 열기 전 그녀는 김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혹시 사진 속 장소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낀 김순경은 흔쾌히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비번인 날이었지만 할머니의 일이 마음에 걸렸던 참이었어요. 김순경은 순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남은 땡땡 보육원이라는 단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탓에 이름이 바뀌거나 사라진 보육원도 많아 수소문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역사가 오래된 한 보육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은혜 보육원. 사진 속의 낡은 간판은 사라졌지만 건물 뒤편에 남아있는 오래된 나무의 형태가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순경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려 보육원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백발이 성성한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 원장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흑백 사진을 내밀며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원장은 돋보기를 꺼내 쓰고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내 깊은 탄식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분들을 기억하고 말고요. 박철수 선생님과 최길수 씨군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원장은 사진 속 순자의 남편과 그 친구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원장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먼지 쌓인 기억의 창고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길수 씨는 참으로 기구한 사람이었어요. 6.25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사람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겨우 만나 사랑하게 된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하늘로 가버렸어요. 원장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습니다. 순자 역시 아이를 잃었던 아픔이 떠올라 가슴이 점여왔습니다. 혼자 남은 길수 씨는 갓 태어난 아들을 도저히 키울 형편이 못 됐어요. 당장 자기 한 몸 뉘을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피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우리 보육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해서 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고요. 원장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남편의 숨겨진 자식이 아니라 친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 남편은? 박철수 선생님은 길수 씨의 전쟁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친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매달 월급날이면 이곳에 꼭 들렀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후원금을 건네고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묻곤 했죠. 친구 아들이지만 내 아들처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잊지 않으셨어요. 정말 의리 있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비밀 통장은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친구의 아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내 소중한 보물은 바로 그 아이였고, 미안하오라는 말은 아내인 자신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오해했던 미안함과 그의 깊은 마음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원장님,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아이 이름이 최종식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아이였죠. 결국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간 뒤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버지인 길수 씨도 끝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아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멀리서 아들을 지켜보기만 했을 겁니다. 최종식. 순자의 머릿속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복도리를 내놓으라며 자신을 협박하던 그 남자. 그가 바로 남편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복돌이라는 개에 대해서는 아시는지요? 순자의 질문에 원장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아, 복돌이. 얼마 전에 길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자식처럼 아끼던 늙은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 이름이 복돌이라고 했습니다. 길수 씨가 늘 그러셨어요. 이놈 목에 걸어준 색동천은 내 평생의 은인이자 친구 아내가 만들어준 소중한 물건이라고요. 친구와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징표 같은 것이었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졌습니다. 복돌이는 최길수 씨의 마지막 가족이었고 그 목의 색동천은 순자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최길수 씨를 잇는 40년 전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아마도 최길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돌보던 누군가가 복돌이를 훔쳐내다 판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모든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복돌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약속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받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희망 세탁소의 늙은 여주인은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약속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온 순자는 복돌이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돌이는 그저 우연히 만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깊은 우정과 약속, 그리고 한 남자의 기구한 삶이 모두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었죠. 순자는 복돌이를 끌어안고 내 주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꼬.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속삭였습니다. 복돌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순자의 주름진 뺨을 부드럽게 하차주었습니다. 다음 날 기묘한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세탁소 뒤뜰의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돌이가 갑자기 화단 한 구석으로 달려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순자가 호미를 들고 와 복돌이가 파헤친 곳을 좀 더 깊게 파내려가자 흙 속에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파낸 것은 기름 종이에 여러 겹싸여 있는 낡은 드롭스 사탕 깡통이었습니다. 깡통은 녹이 슬었지만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힘을 주어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돈이나 보물이 아닌 빼곡하게 편지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모두 낡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들이었죠. 순자는 그중 한 통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친구 최길수에게 쓴 하지만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길수야, 잘 지내느냐? 자네 아들 종식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네. 내가 멀리서 몰래 보고 왔는데 아비 없이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더구나. 내가 이 편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종식이 앞으로 돈을 조금 더 모았다.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꼭 전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부디 몸 건강히 지내게. 언젠가는 꼭 만나야지. 편지에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그의 아들을 걱정하는 애틋함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친구의 행방을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만나지 못한 채 이 편지들을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남편의 깊은 마음에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거실 쪽에서 복돌이가 갑자기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짖는 법도 거의 없는 얌전한 녀석이었기에 순자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니 복돌이는 세탁소 현관문을 향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운 채 경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는 들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현관문 자물쇠를 억지로 열려고 하는 서걱거리는 쇳소리를요. 최종식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순자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꼼짝 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가 걱정되어 야간 순찰 중에 세탁소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던 그의 눈에 수상한 최종식의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죠. 도망가려던 최종식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잠시 후 순자는 안정을 취한 뒤 김순경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요를 두른 채 경찰서 의자에 앉아있는 순자의 앞으로 수갑을 찬 최종식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자마자 증오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개만 순순히 내놨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그의 뻔뻔한 태도에 김순경이 제지했지만 최종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조용히 그리고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남편이 쓴 편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게. 최종식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딴 게 다 뭐야? 라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꿋꿋하게 편지 한 통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최종식은 마지못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러나 아버지의 친구라는 세탁소 아저씨가 쓴 편지.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내용. 그는 한 통, 또 한 통 편지를 읽어내려가면서 그 기세등등하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다시 순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우리 아버지는 날 버린 사람이야. 평생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 주제에 죽으면서 유산이나 숨겨놓고 그 개가 그 위치를 아는 게 틀림없어. 당신이 그걸 가로채려는 거 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고 돈만이 그 모든 상처를 보상해 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왜 자네를 떠나야만 했는지, 내 남편이 왜 평생 자네를 지켜봐야만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내가 알려주겠네.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한평생 오해 속에 살아온 아들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늙은 여인의 대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인조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순자의 등 뒤로 다른 민원인들의 무심한 목소리와 경찰관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멀어지곤 했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순자와 최종식 두 사람이 앉아있는 공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겁고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죠. 최종식은 여전히 순자가 내민 편지 뭉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그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었을 리가 없어. 평생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사람이었어. 최종식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40여 년간 자신의 정체성을 지탱해온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기둥을 이 낯선 노파가 단 몇 마디 말과 낡은 종이 조각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에도 순자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는 최종식의 분노가 사실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의 다른 표현임을, 그의 가시 돋친 말이 사실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서툰 응석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비겁했다면 내 남편은 평생 그런 비겁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았을 걸세. 순자는 보육원장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마치 오래전 동화책을 읽어주듯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한 청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폐허 속에서 피어난 짧은 사랑이 얼마나 허망하게 졌는지, 그리고 갓난아들의 울음소리 앞에서 한 아버지가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했는지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의 아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맡기고 돌아서야 했던 아버지의 등 뒤를 상상하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 아버지, 최길수 씨는 자네를 버린 게 아니야. 잠시 세상에 맡겨둔 것이었지. 더럽고 험한 세상의 비바람을 자기 대신 잠시만 막아달라고. 그리고 꼭 데리러 오겠노라고 내 남편에게 피눈물로 약속을 했었다네. 순자의 이야기 속에서 최종식은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 술에 절어 있거나 공사판에서 다쳐온 다리를 절뚝거리던 모습. 그는 그것이 나약함의 증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아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죄책감과 그리움을 견디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절망이었을지도요. 순자가 이야기한 어떤 특정 대목, 예를 들어 전쟁 때 얻은 파편 상처 때문에 유독 비 오는 날이면 다리를 심하게 절었다는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최종식 자신의 어릴 적 기억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불신의 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그의 저항은 이제 분노가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 대신 품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 남편이 평생을 지킨 약속의 증거일세. 최종식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꿈꿨던 수억 원대의 유산이 아니라 고작해야 중형차 한 대 값이나 될까 말까 한 돈이었습니다. 고작 이까짓 돈으로. 돈의 액수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시간을 보게. 순자는 통장을 펼쳐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종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통장의 거래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습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내역. 세탁소 일이 잘 되어 수입이 좋았던 달에는 5만 원, 불경기로 일이 없던 달에는 5천 원. 하지만 단 한 번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은 성실함. 최종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돈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5천 원이면 가난한 세탁소 부부가 며칠은 먹을 수 있는 쌀값이었을 겁니다. 남편의 술 한 잔, 아내의 새 옷 한 벌을 포기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고 인내이며 눈물겨운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를 마치고 나온 복돌이가 김순경의 손에 이끌려 순자의 셔츠 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순자가 복돌이를 안아주자 녀석은 순자의 품에 안겨 불안한 눈으로 최종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최종식이 혼란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에게 따지듯 다가서는 순간 복돌이가 순자의 품에서 뛰쳐나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크르르릉 목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옛 주인을 평생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더럽히려 했던 자에 대한 명백한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최종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 저 작은 미물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이 개를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지금 자신을 주인이 아닌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자신보다 오늘 처음 만난 이 노파의 편에 서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거절이,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또 있을까요? 그 순간 최종식의 마음을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분노와 원망의 성이 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는 듯 경찰서의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어깨는 40년 동안의 오해와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최종식은 며칠 동안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값비싼 오피스텔은 그저 춥고 텅 빈 동굴에 불과했죠. 그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순자가 쥐어준 남편의 편지들을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을수록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였다는 세탁소 주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그려졌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무기력하고 자신을 귀찮아하는 존재였지만 편지 속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고 친구에게 미안해하는 고뇌에 찬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아들의 이기적인 시선이 만들어낸 왜곡된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과 고통의 끝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해진 몰골로 차를 몰아 희망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소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순자가 알려준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에 깬 듯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접니다. 최종식입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가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전화를 걸었는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려 주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종식은 차 안에서 수화기를 붙들고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긴 유언, 복돌이가 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그 말을 숨겨둔 재산으로 오해하고 버렸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각들을.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자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세탁소로 오게. 자네 아버지가 남긴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네. 다음 날 아침 최종식은 약속 시간에 맞춰 희망 세탁소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결연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를 데리고 세탁소 안 낡은 다리 밑판 앞으로 갔습니다. 마침 순찰 중이던 김순경도 연락을 받고 와서 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켜보게 되었죠. 자네 아버지가 말한 보물은 돈이 아닐세. 아마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이겠지. 순자는 복돌이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이제 내 진짜 주인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보물을 그 아들에게 보여드리렴. 복돌이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망설임 없이 다리 밑판 아래의 비밀 공간으로 다가가 마루판을 툭툭 쳤습니다. 최종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무릎을 꿇고 마루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잠들어 있던 오동나무 상자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루듯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 바닥을 밀어보게. 순자의 말에 최종식은 상자 바닥의 얇은 나무판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종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 불렀던 보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동으로 곱게 주물러 만든 갓난아기의 작은 신발 한 짝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그의 큰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 그리고 그 옆에는 세월의 흐름에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한 젊은 여인의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수줍은 듯 그러나 행복이 가득한 미소를 띤 그가 평생 사진으로도 본 적 없었던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최종식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첫걸음을 지켜봐 주었을 아버지의 염원이 담긴 신발.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어루만졌을 아내의 얼굴.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신발과 낡은 사진 한 장으로 대변되는 평범하지만 완전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순간 최종식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40여 년간 응어리졌던 원망과 오해,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아기 신발을 부여잡은 채 마치 미아가 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라고 되뇌는 그의 울음소리가 희망 세탁소의 낡은 공간을 가득 채우며 길고 길었던 한 남자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최종식의 통곡은 세탁소의 낡은 벽과 천장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머무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저 어머니처럼 혹은 더 나이든 누이처럼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울음을 그친 최종식은 탈진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사진과 아기 신발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순자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후회를 오롯이 감당해 낼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종식은 그 후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가 걱정되었지만 섣불리 연락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세탁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훌쩍 빠지고 수염도 거뭇하게 자라 있었지만 최종식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의 그는 이제야 제 나이에 맞는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와 서툴게 포장된 건강음료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탁소 문턱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발이 차마 이 신성한 공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듯 주저했죠. 그러다 이내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와 순자의 앞에 쿵소리가 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 순자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남편과 자신의 아버지가 지켜온 숭고한 약속을 돈 몇 푼에 더럽히려 했던 자신의 추악한 욕심에 대해 하나하나 고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사내는 함부로 무릎을 꿇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네 아버지와 내 남편이 벌써 다 했을 걸세. 그녀는 최종식을 꾸짖거나 그의 죄를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고 냉장고에서 묵은지를 꺼내 쫑쫑 썰어 냄비에 담았습니다. 돼지고기 목살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들기름을 둘러 달달 볶기 시작했죠. 고소하고 칼칼한 냄새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종식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주방에 서서 음식을 하는 풍경.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비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김치찌개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멀뚱히 서 있지만 말고 상이라도 펴게 하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최종식은 허둥지둥 일어나 세탁소 한쪽에 접혀있던 낡은 교자상을 폈습니다. 곧 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묵은지, 김치찌개와 갓 지은 흰쌀밥, 그리고 계란말이와 몇 가지 밑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순자는 최종식의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뱃속이 든든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다시 일어설 힘도 생기는 거지. 어서 들게. 최종식은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를 밥 위에 얹어 크게 한 술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칼칼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골대가 뜨거워지며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과오를 말없이 감싸주고 괜찮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다독여주는 따뜻한 용서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밥과 함께 삼켰습니다. 순자는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보며 싱거우면 말하게 하고 툭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동안 방 한쪽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돌이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돌이는 밥 먹는 최종식의 발치에 잠시 앉아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종식이 눈물 젖은 눈으로 복돌이를 바라보자 녀석은 그의 무릎 위로 앞발을 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아빠를 용서해 줄게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그만 울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최종식은 복돌이의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에 그만 참고 있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감동,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은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낡은 세탁소의 따뜻한 밥 한 끼와 작은 강아지의 온기 앞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앞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화해 이후 희망 세탁소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종식은 더 이상 어둡고 위압적인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탁소의 어엿한 가족 구성원이자 든든한 아들 역할을 자처했죠.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함께 다시 은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몰라보게 표정이 밝아진 최종식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반겼습니다. 최종식은 원장에게 통장에 돈 전액을 기부하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아버지 최길수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평생 지켜봐 주신 또 다른 아버지 박철수 두 분의 이름으로 고육원의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두 분께서 시작하신 따뜻한 약속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순자는 그런 최종식의 뒷모습을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두 친구가 보육원 앞에서 맺었던 슬프고도 위대한 약속이 마침내 아들의 손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최종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돌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복돌이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복돌이는 명백히 순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과도 같은 존재를 자신이 거두는 것이 마땅한 도리 같으면서도 복돌이의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순자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하고 싶었죠. 제가 다시 데려가 보살피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도 정이 많이 드셨고 저 녀석도 할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옆자리에 앉은 최종식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종식아. 순자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낡은 옷 같아서 말이다. 조금 찢어지고 해졌다고 훌훌 버리는 게 아니야. 정성을 다해 잘 기워 입으면 새 옷보다 몸에 더 잘 맞고 더 따뜻하고 정이 드는 법이란다. 그녀는 세탁소 주인다운 비유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복돌이는 내 아버지의 상처를 기워주었고 지금은 이 늙은이의 외로움을 기워주고 있지. 그리고 너는 내 아버지와 내 남편, 우리 모두의 찢어졌던 마음을 기워주러 온 사람이야. 그러니 복돌이를 두고 누가 주인이니, 누가 데려가야 하니, 그런 걸로 더는 마음 쓰지 말아라.
순자는 최종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어디 핏줄로만 정해지는 것이더냐. 서로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으면 그게 바로 가족이지. 그러니 언제든 복돌이가 보고 싶으면 찾아오너라. 아니, 복돌이 핑계는 무슨. 그냥 이 늙은 어미 얼굴이 보고 싶고 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생각나면 언제든 찾아와. 이 희망 세탁소 문은 이제 너에게도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을 테니 말이다. 순자의 그 말에 최종식은 모든 혼란과 고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돌이의 소유권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가족이라는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품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행복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주 주말, 최종식은 양복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희망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 세탁기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요 라며 자연스럽게 연장 가방을 들고 세탁기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아이고 저걸 어째. 기름 묻는다. 라며 말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기쁨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삐걱거리던 세탁 기계가 그의 손길 아래 부드러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순자는 그를 위해 시원한 냉커피를 타왔습니다. 세 사람은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복돌이는 순자와 최종식의 다리 사이에 편안하게 엎드려 낮잠을 즐겼고 그들 위로는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희망 세탁소에 진짜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는 동안 희망 세탁소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던 컨베이어 벨트는 언제 기름칠을 했는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깜빡거리던 세탁소 안쪽의 낡은 형광등은 환한 LED 등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었죠. 모두 주말마다 아들처럼 세탁소를 드나든 최종식의 솜씨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한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나 낡은 세탁 기계를 정비하고 무거운 세탁물 더미를 번쩍 들어 옮기곤 했습니다. 아이고 종식아, 그런 건 그냥 둬라. 기름 묻으면 빨기만 힘들다. 순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려도 최종식은 씩 웃으며 렌치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계 만지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손재주인가 봅니다. 그는 이제 순자를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순자 역시 그 호칭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느새 최종식이 가장 좋아하던 묵은지 김치찌개를 주말마다 끓여놓고 그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탁소의 낡은 교자상 위에는 이제 늘 2개의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란히 놓이곤 했죠. 동네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종식의 험악했던 첫인상을 기억하던 동네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지만 그가 순자를 살뜰히 챙기고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며 오해는 차츰 풀렸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세탁소 할머니네 듬직한 아들이라 부르며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를 순찰하던 김순경도 이제는 순찰 목적이 아니라 순자가 타주는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세탁소에 들르곤 했습니다. 이야, 최 선생님, 오늘은 또 뭘 고치시는 겁니까? 아주 희망 세탁소가 희망 엔지니어링으로 바뀌겠어요. 김순경의 농담에 최종식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김순경님이야말로 순찰 핑계로
우리 어머니 커피 드시러 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들켰네. 할머니 커피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세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 아래에서 복돌이는 세상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꼬리를 살랑이며 낮잠을 즐겼습니다. 한때는 고독과 적막만이 감돌던 낡은 세탁소는 이제 사람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주 오랫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복돌이의 목에 묶여있던 낡은 색동 천 조각과 남편의 코트에서 떨어져 나갔던 은색 단추. 그녀는 그 두 가지를 깨끗하게 닦고 정성껏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최종식이 어머니 소중한 건 잘 보이게 걸어두셔야죠 라며 사온 예쁜 원목 액자에 그것들을 나란히 넣어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세탁소 가장 잘 보이는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렇게 빛바랜 자신의 결혼사진과 보육원 앞에서 두 친구가 함께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을 나란히 걸었죠. 과거의 슬픔과 기쁨, 오해와 약속이 모두 그 벽 위에 조화롭게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얼마 전 김순경이 찍어준 사진 한 장을 그 옆에 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희망 세탁소 간판 아래에서 순자와 최종식이 복돌이를 함께 끌어안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하늘에 있는 남편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당신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그 보물, 이제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소다. 당신 친구 아들이 이제 내 아들이 되어서 이 늙은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있으니 하늘에서나마 걱정일랑 내려놓고 편히 쉬구려. 당신이 남겨준 이 인연들이 내게는 세상 가장 큰 재산이요.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화, 그리고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순자와 최종식, 그리고 복돌이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타고 교회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최종식은 작년에 순자와 상의하여 외딴 곳에 홀로 묻혀있던 아버지 최길수의 유해를 이곳으로 이장했습니다. 바로 순자의 남편 박철수의 묘 바로 옆자리로요. 40여 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엇갈렸던 두 친구는 이제라도 나란히 누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터였습니다. 최종식은 두 개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한 다발씩 놓고 막걸리를 정성껏 따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종식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원망만 했던 불효자식이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박철수 아버님의 아내가 이제 제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두 분께서 시작하신 인연 제가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순자 역시 남편의 묘비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참 듬직하지?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이 늙은이가 말년에 복이 터졌소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이 조용히 추모하는 동안 복돌이는 두 개의 묘비 사이를 오가더니 이내
그 중간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엎드렸습니다. 마치 두 주인을 모두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 모두를,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평등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희망 세탁소는 나른하고 평화로운 공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세탁소 앞 낡은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리고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복돌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고 그 곁에서는 최종식이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순자의 작은 잠꼬대에 최종식은 신문 너머로 다정한 미소를 보낼 뿐이었죠. 한때는 외로움과 적막함의 공간이었던 희망 세탁소. 하지만 이제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10,000원을 주고 데려온 꼬질꼬질한 강아지 한 마리. 그 10,000원짜리 인연은 단순히 개 한 마리를 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오해와 증오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온기였으며 핏줄을 뛰어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새로운 가족을 불러온 기적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생을 바친 세탁일보다 그날 시장에서 지불했던 단돈 10,000원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순자와 최종식 그리고 복돌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풍경은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 세탁소에 찾아온 진짜 봄날이자 10,000원짜리 행복이었습니다.